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 90살에도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건강의 뇌과학 자료를 바탕으로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 뇌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좀 예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비밀들을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뇌 노화에 대한 어떤 뿌리 깊은 오해들 있잖아요. 그걸 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뇌 건강? 그거 유전이나 나이 탓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뇌의 미래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뭐 정보만 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손으로 뇌 건강 바꿀 수 있어.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복잡한 뇌과학 연구 결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실생활에 바로 딱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핵심 통찰들만 뽑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단추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노화하고 뇌 기능 저하, 이게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관계일까요? 많은 분들 생각과는 달리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게 이 자료의 주장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 무려 7만 명, 10살 아이들 IQ를 재고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예요. 아, 7만 명이요. 와, 진짜 7만 명?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요? 어릴 때 IQ가 뭐 성인까지 그대로 쭉 가던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인 지능의 한 절반 정도, 절반 정도만 어릴 때 IQ로 설명이 가능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직업, 생활 습관, 이런 후천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의 환경이나 노력이 뇌 기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강력한 증거죠. 와, 그러니까 머리는 유전이다. 어릴 때 결정된다. 이 생각이 완전 틀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뇌는 계속 뭐 변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인데요.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뇌가 경험이나 학습에 따라서 스스로 구조란 기능을 막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하. 마치 근육 운동하면 발달하는 것처럼 뇌도 쓰면 쓸수록 변하고 적응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90살에도 90대에도 새로운 뇌세포, 그러니까 뉴런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와, 90대에도요. 세상에 진짜 놀라운데요. 우리가 뇌의 능력을 너무 좀 얕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보면 처칠이나 만델라처럼 꽤 늦은 나이에 엄청난 업적 이룬 분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정신적인 성장은 정말 나이랑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더 희망적인 사실은 뇌 노화나 건강 문제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5%요? 네, 나머지 75%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와, 75%가 우리 손에 달렸다. 야,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네, 그렇죠. 그럼 우리의 이 놀라운 뇌가 평소에 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자료에 나온 뇌 능력치가 완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네, 뇌는 정말 우리 몸의 슈퍼컴퓨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약 86억 개, 그 정도의 뉴런이 서로 엄청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초당 100조 번 이상의 연산을 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정돼요. 100조 번이요. 네. 초당. 근데 재밌는 건 무게는 체중의 한 2%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20%를 소모하는 아주 가성비가 낮은 그런 기관이죠. 2% 무게가 20% 에너지를 쓴다고요? 와, 진짜 많이 쓰네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한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어떤 일들을 하죠? 대표적인 게 결정이에요, 결정. 예일대 연구를 보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평균 2초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하루에 약 3만 5천 번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린대요. 3만 5천 번.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뇌는 쉴 새 없이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야, 2초에 한 번 결정이라니. 뇌가 정말 쉴 틈이 없네요. 근데 저 기억력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들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는데 뇌가 모든 걸 무슨 비디오처럼 녹화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 맞아요. 기억이라는 게 모든 정보를 그냥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 생존에 중요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좀 의미 있다 싶은 정보들 중심으로 선택하고 그걸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이거든요. 아하.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가물가물한 경우 많으시죠? 네네, 많죠. 얼굴은 표정이나 감정, 이런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뇌가 중요하게 딱 인식을 하는데 이름 자체는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적어서 쉽게 잊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깜빡임이 뇌 기능 전체가 떨어졌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기억이 작동하는 원리를 좀 이해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방법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4가지 기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신체 활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뇌에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진화적으로 보면 답이 좀 명확해요. 우리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먹을 거 찾고 위험 피하고 이러려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거든요. 신체 활동이 곧 생존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몸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딱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 실제로 옛날 수렵 채집인들 뼈를 보면 현대인보다 훨씬 튼튼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활동량이 많았다는 증거죠. 맞아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완전 정반대잖아요.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죠. 이 자료에서도 의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막 이럴 정도인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게 구체적으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여러 연구에서 아주 일관되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UCLA 연구를 보면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뇌 영역, 특히 해마 주변의 내측 측두엽이라는 곳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위축이요? 네, 이게 또 치매 위험 증가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 하루 앉아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이 2%씩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예요. 사망률까지요.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그 세계적인 장수 지역 있잖아요. 블루존. 거기 사람들 비결 중 하나도 꾸준한 신체 활동이라고 들었어요. 매일 10,000보 이상 걷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블루존 지역의 낮은 치매 발병률도 아마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통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 그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 그리고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네, 억지로 하는 운동보다는 걷기, 춤, 자전거 타기처럼 본인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친구나 가족이랑 같이 하면 더 좋겠죠. 꼭 헬스장 가거나 엄청 격렬하게 운동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씩 더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 니트라고 부르던데 그게 뭐죠? 니트. 비운동성 활동 열생성 이렇게 부르는데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의 약자예요. 쉽게 말하면 운동 말고 그냥 일상적인 활동으로 소모하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서 있기, 계단 오르기, 집안일하기 이런 것들이죠. 아하.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마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막 꼼지락거리거나 자세를 자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움직여서 하루에 약 350칼로리를 더 소모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와,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게 칼로리 소모로 이어진다고요? 그렇죠. 웃음. 그럼 의식적으로 서 있는 시간 늘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네요. 하루 앉아있는 시간 한 20%만 줄여보라 이런 조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작은 실천이 중요해요. 의자와의 전쟁,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식단입니다. 뇌와 장을 함께 먹여 살리자. 이 제목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뇌 건강 얘기에 왜 갑자기 장이 등장하는 걸까요? 장. 장은 흔히 제2의 뇌라고 불리잖아요. 네네. 그만큼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약 5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고요. 장뇌축이라는 아주 복잡한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뇌랑 끊임없이 소통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분, 스트레스 반응, 심지어 인지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장이 그렇게 똑똑한 기관이었다니. 와, 새삼 놀랍네요. 그리고 장 속에 사는 그 미생물들의 역할도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우리 몸 세포보다 수가 더 많다고요? 네, 맞아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장내 미생물 군집이죠.
우리 몸에는 인간 세포보다 10배나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요. 이들이 가진 유전자 수는 인간 유전자 수의 100배 이상이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100배요? 네. 이 미생물들의 종류하고 균형이 우리 건강, 특히 뇌 건강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미생물 균형이라는 게 쉽게 깨질 수도 있다고요.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런가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특히 항생제 남용 같은 것들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뇌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심지어 입안의 세균, 그러니까 잇몸 질환 같은 게 혈류를 타고 뇌로 가서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면 어떤 식단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우선 현대 식단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오메가6 지방산 과다 섭취. 이걸 좀 해결해야 합니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메가6와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 이 둘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이 한 4대 1 정도거든요. 4대 1. 네. 근데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하면 20대 1까지 불균형한 경우가 많아요. 20대 1이요? 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걸 통해서 오메가3, 특히 DHA랑 EPA 섭취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메가3와 6의 비율.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또 다른 중요한 식단 원칙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이게 풍부한 통곡물, 채소, 과일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뇌 건강에 특화된 식단으로 알려진 마인드 식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인드 식단이요? 네. 지중해 식단이랑 고혈압 예방 식단, 대쉬의 장점을 합친 건데요. 녹색 잎채소, 베리류, 견과류, 올리브 오일, 생선 이런 건 강조하고 붉은 육류나 가공식품, 단 음식은 좀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마인드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 마인드 식단.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니까 좀 따라하기 좋겠네요. 혹시 영양제나 보충제는 어떤가요? 요즘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요.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광고만큼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를 들어 해파리 추출물이 기억력을 높여준다. 이런 식의 주장처럼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보충이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자연식품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제 너무 믿지 말고 식단에 더 신경 써야겠군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사회적 연결로 가볼까요? 연결되고 참여하라 이건데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뇌 건강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진화 과정을 보면 우리는 무리지어 살면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생존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반대로 사회적인 고립은 우리 뇌에게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경고 시스템이라는 거죠. 외로움이 생물학적 경고라고요.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요.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입니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사망률까지. 네.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것이 하루에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어요. 담배 15개비요? 와. 네. 장기간의 고립은 감정 처리나 사회적 신호 인식에 관여하는 뇌 영역의 크기 변화, 이런 것과도 관련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정말 심각하네요. 근데 흔히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들면 더 외로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경향이 있어요. 청소년기하고 노년기, 특히 한 75세 이후에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중년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거죠. 아, 오히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사용이나 이런 다른 요인들 때문에 젊은 세대가 더 큰 외로움을 호소한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 자체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거죠. 아,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좋은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가 80년 이상 진행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인데요. 이 연구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장기적인 행복과 건강의 핵심, 그게 바로 좋은 관계였어요. 좋은 관계. 네, 부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 친구, 공동체와 얼마나 따뜻하고 서로 지지하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수명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거죠. 와, 80년 연구의 결론이 좋은 관계라니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낯선 사람한테 건네는 짧은 인사나 가벼운 대화 있잖아요. 이런 약한 연결도 외로움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이타적인 행동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하고요. 친구나 가족과 꾸준히 연락하고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처럼 공동의 목표를 가진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사소한 연결의 힘, 이타심, 긍정적인 마음 다 한번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이네요. 아, 그리고 이 섹션에서 조금 의외의 주제가 있었어요. 바로 성생활과 뇌 건강입니다.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네, 흥미롭게도 몇몇 연구에서 규칙적인 성생활, 예를 들어 주 1회 이상, 이게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 성관계 시에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인지 기능과 연관이 있는데 낮은 수치는 알츠하이머 위암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물론 이게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인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요. 그래도 건강한 성생활이 전반적인 웰빙이나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다방면으로 연결되어 있군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스트레스가 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스트레스 자체는 사실 생존에 필요한 반응이에요.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여키스 도슨 법칙이라고 해서 적당한 각성 상태가 최적의 성과를 낸다는 이론이죠. 아,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도하거나 만성화될 때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해마를 위축시키고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전반적인 뇌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자료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추천하나요? 요가나 명상이 특히 좀 강조되던데요. 네, 요가와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뇌 구조와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상은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거나 잡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있거든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이라고 하는데 이 활동을 조절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아, 마치 뇌의 기본 설정 상태를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또 불안을 줄이는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 GAB의 분비를 촉진하고 감정 조절에 중요한 편도체의 활동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뇌의 기본 설정을 바꾼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명상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는 웃음, 이것도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도 효과적인데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보상 회로가 자극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해요. 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있는 환자들한테 미술관 방문이나 공예 수업 같은 걸 처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예술 처방이요. 와, 멋진데요. 네, 반려동물과의 교감 역시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럼 술은 어떤가요? 스트레스 풀려고 한 잔씩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음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량의 음주가 치매 위험을 약간 낮출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요. 다른 많은 연구에서는 아주 소량의 알코올도 뇌 건강에는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특히 과음은 명백히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니까 이건 피해야 하고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좀 더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죠. 네, 명시배안 있습니다. 오늘 건강의 뇌과학 자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뇌 노화는 숙명이 아니고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뇌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거죠? 정확합니다. 4가지 핵심 기동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첫째,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신체 활동. 네, 둘째, 뇌와 장을 함께 생각하는 균형 잡힌 식단. 그렇죠. 셋째,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사회적 연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유전자는 뇌 건강의 한 25% 정도만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75%는 여러분의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미래 뇌의 건강을 위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변화, 그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한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몇 년, 또 몇십 년 후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